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1943년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왕자라는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잊혀졌던 진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했고 이후 1947년 작가가 그린 사파를 넣어 프랑스에서 새로 출판했습니다. 현재까지 18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판 중에는 저자의 사파가 삽입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생텍쥐 베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출생한 비행사이자 소설가입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고 프랑스 패전 후 미국으로 망명해 그의 체험을 쓴 작품을 내어 소설가로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생텍쥐 베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아름답게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화 6살 때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랄만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 보고 난 다음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가 그린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 그림 무섭죠? 그러자 어른들이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코끼리를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러하다. 그러자 어른들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곤 했다.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뱀 따위의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렴.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맥 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거의 가보지 않은 데 없이 날아다녔다. 결과적으로 지리 공부를 한 것은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셈이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곤 했다. 나는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지겨울 정도로 만날 기회를 갖곤 했다. 어른들 사이에서 실컷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뭔가를 좀 알 듯한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해오고 있던 예의 나의 그림 제1호를 보여주어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들에 대한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를테면 브리지놀이니 골프니 정치와 넥타이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착실한 한 청년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군. 2화. 그래서 여러 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날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외톨이로 살아왔다.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 부서져 버린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였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표류자보다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동이 터올 무렵 아주 작고 이상한 소리가 나를 깨웠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너무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몇 번이나 두 눈을 비비고는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 사내아이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려진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물론 나의 그림은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적에 어른들이 화가로 출세할 수 없다고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나는 속이 보이지 않거나 속이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연에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사내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있는 곳은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사내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과 배고픔과 또는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사내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자 그 사내아이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소곤소곤 다시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사람이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으로 엉뚱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또다시 내가 공부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래서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그러자 그 사내아이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나는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 사내아이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보채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겐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사내아이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병이 들었어. 금세 죽을 것 같아.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사내아이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내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모터를 빨리 떼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 사내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잠들었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삼화. 그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어쩌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나는 비행기를 그리지 않겠다.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어린 왕자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뭐?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우와, 그거 참 재미있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유쾌하게 까르르 웃었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그 사내 아이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 사내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걸 타고서는 그리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는 여러분은 짐작이 갈 것이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지? 내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사내 아이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묶어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묶어 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가지는 못해. 사화. 나는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떠돌이별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이를테면 소혹성 3251이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혹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딱 한 번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었다. 그러나 터키 고유의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소혹성 B612호의 명예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매우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천문학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가르쳐 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채집하지 않니? 그들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매혹적이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혹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갖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이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 키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곤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은 모양이다. 5화. 날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 관한 일과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날 때의 일과 별에서 떠나 여행한 일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듣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바오밤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밤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고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간다고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를 보게 놓아야겠네. 그런 다음 어린 왕자는 아주 어른스러운 말을 했다. 바오밤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밤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당연한 일을 모르느냐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풀들의 좋은 씨들과 나쁜 풀들의 나쁜 씨들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깊이 숨어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밤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밤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쓰면 정말 처치할 수 없게 된다. 금세 별의 지면에 무성하게 퍼져 마침내 그 뿌리가 별을 꿰뚫게 되는 것이다. 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오밤 나무가 무성해지면 마침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말했다. 그건 질서의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을 들여 별을 보살펴 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그 바오밤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틀림없이 커다란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 군자와 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소혹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평소의 겸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바오밥 나무를 정성껏 그린 것은 나의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많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장엄한 그림이 또 없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절실한 심정으로 열성을 지니고 그렸던 것이다. 6화. 아, 어린 왕자. 내가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너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저녁놀이 빛나는 조용한 해질녘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뭘 기다리지?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이내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나는 아직도 집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뒤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에는 해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그럼 43번이나 해지는 걸 구경하던 날 너는 그렇게도 슬펐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7화.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어린 왕자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대체 어디에 필요한 거지? 그것은 나도 모르는 문제였다. 나는 그때 내 모터의 나사가 너무 꼭 죄어 있어 그것을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가시는 대체 무엇에 필요한 거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까지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고 싶으니까 가시 같은 것을 달고 있는 거야. 그래?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 나사가 끝내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면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둬. 아무래도 좋아. 난 엉터리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당장 중대한 일이 있어.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매우 더러워 보일 것 같은 물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망치를 든 손은 기계 기름으로 온통 시꺼맸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면서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었어. 그 신사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지. 그 신사가 하는 일이란 하루 종일 오로지 계산만 하는 거지.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고 버섯이라고. 버섯? 그래,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화를 내고 있었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 데에도 필요하지 않은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건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어.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내린 뒤였다. 나는 연장을 내팽개쳤다. 망치도 나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목이 마르다는 생각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는 입마개를 그려줄게.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너무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를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다. 8화. 나는 얼마 뒤에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본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매우 유쾌한 꽃이었다. 아침에 풀 속에 피어났는가 하면 저녁에는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곤 하는 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이 싹을 틔운 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나무는 싹이 자라 작은 나무가 되자 더 자라지 않고 꽃을 만들기 시작했다. 꽃망울이 맺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이제 곧 그 꽃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꽃은 그 연녹색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자신의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햇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 정말 아주 멋스러운 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마침내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단장을 한 그 꽃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보고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아름다우시군요. 그래요? 꽃은 속삭이듯 대답했다. 나는 해님과 함께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금세 그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잠시 뒤 그 꽃은 다시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게도 무언가 주지 않겠어요? 뜻밖의 요구에 어린 왕자는 몹시 당황했지만 방금 길어온 신선한 물이 담긴 물조리개를 찾아 그 꽃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매우 난처했다. 어느 날 그 꽃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어도 끄떡 없어요. 우리 별엔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는 꽃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살며시 대답했다. 아, 미안.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무섭답니다.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위치도 좋지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꽃은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금세 밝혀질 것이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를 속이기 위해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꽃은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억지로 하여 어린 왕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꽃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말을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꽃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의 말 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사람들은 꽃들이 하는 말을 대강만 들으면 되는 거야. 꽃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하면 돼.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차게 했는데도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 그 발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하게 생각했어야 옳았던 거야.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꽃의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던 거야.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교활한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거짓말 뒤에는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눈치챘었어야 해.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야. 9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다른 별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어린 왕자도 자신의 별을 떠났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다. 정성 들여 화라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린 왕자는 화라산을 2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휴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의 말처럼 그것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화라산과 똑같이 대청소를 했다. 화산들은 청소를 잘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연기와 같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대청소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슬픈 마음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날 용서해줘요.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이윽고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몹시 놀랐다. 어린 왕자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둬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밤의 서늘한 공기는 내게 더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2-3마리의 애벌레는 참아야겠지요.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 모양이니까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니까요.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는 발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세요. 화가 나요.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으면 어서 떠나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